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표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격전지 5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개표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든 주의 개표를 문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선거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대권 고지에 더 다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승리를 자신한다면서 끝까지 개표를 지켜보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연 데 이어 오늘은 델라웨어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가 어제 이어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자자들은 경제 관련 정책이 급격하게 바뀔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5개로 더 나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내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천안과 아산시에 대해서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서 실내시설 이용 인원 등이 제한이 됩니다. 천안의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30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오늘 하루 파업을 벌입니다. 전국의 돌봄 전담사들 가운데 절반인 6천여 명이 참여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은 비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표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더욱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를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는 지금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바이든 후보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개표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다른 경합 지역들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치열했던 승부는 사실상 끝이 납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은 예상은 했지만 당선 확정이 나온다고 해도 참 깔끔하지가 않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곳곳에서 이 개표를 문제 삼고 있어서인데요. 바이든 후보는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선전을 한 건 흑인 유권자들의 힘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출구조사 결과도 전해졌는데요. 오늘도 현지 연결해서 개표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먼저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에 두 후보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눈여겨볼 것은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입니다. 이르면 오늘 승자가 가려집니다. 케이시 부쿠바 펜실베니아주 국무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And do you think we could know who won Pennsylvania by the end of today? So, yeah, I think we definitely could. 펜실베니아주에는 선거인단 20명이 걸려 있습니다. 대선 승리까지 17명이 부족한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되면 과반인 270명을 3명 초과하며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현재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맹추격하고 있고 역전 가능성도 높은 거죠. 네, 펜실베니아주는 92% 개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50.2%, 바이든 후보 48.5%로 격차는 1.7%포인트입니다. 표 차이는 10만 표 정도입니다. 한때 50만 표까지 차이가 났던 것에 비하면 바이든 후보가 거의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표는 약 37만 표로 주로 우편 투표여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역전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표 중단 소송을 내는 등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네바다주가 이번 대선의 승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핵심 지역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펜실베이니아에서 먼저 결론이 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주 우세를 굳히고 네바다주를 얻게 되면 펜실베니아주 결과에 상관없이 당선될 수 있는데 네바다주 개표가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89% 개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0.9%포인트 11,000표가량 앞서 있는데 5만 표에 이르는 우편투표 개표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당락의 윤곽을 가리려면 다음 주 중반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개표 막바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폭이 각각 0.3%와 1.4%포인트에 불과해 이것도 개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애리조나주의 우세를 지키고 네바다주에서 이기면 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전세를 뒤집으려면 펜실베니아를 꼭 잡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네바다까지 모두 이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지금 남아있는 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우편 투표가 상당히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더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이처럼 선전하면서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흑인들의 지지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군요. 네,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 흑인 유권자의 87%가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유권자 10명 중 거의 9명이 바이든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박빙 승부의 승부 상황에서 승부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캠프는 승리를 완전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욱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무더기 소송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백악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홍희정 특파원, 일단 지금 백악관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백악관 앞은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가 이곳을 찾아 북을 치고 춤을 추는 등 전반적으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선 당일과 다음 날 폐쇄됐던 백악관 앞 도로는 통행 제한이 해제돼서 차들이 다시 오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고했던 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고 개표 중단도 요구하고 있군요. 네, 개표 상황이 불리해진 트럼프 대통령 측은 무더기 소송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4흘째인 오늘 캠프 성명을 통해 합법적인 표만 계산한다면 자신이 쉽게 이긴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트윗을 통해서도 수차례 소송과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트럼프 캠프는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미시간주를 대상으로 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접수 시한을 넘겨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에 개표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또 막판에 바이든 후보에게 승리를 넘겨준 위스콘신주에 대해서도 재검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기각 결정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네, 실제로 미시간주 법원은 참관인들이 의미 있는 접근을 할 때까지 개표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캠프 측 청구를 현지 시간 5일 기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청구 재판소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이미 우편 투표 집계가 끝난 상태였고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보다는 소문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법원도 부재자 투표 처리가 법을 준수한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트럼프 선거본부 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승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더기 소송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바이든은 침착하자, 개표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기분이 좋다면서 트럼프 성명을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캠프 측도 트럼프 캠프가 쓸모없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면서 비판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열고 정권 인수를 위한 시동을 건 점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델라웨어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책임 있게 국정을 시작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분석됩니다. 네, 두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충돌이 잇따르고 개표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개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몰렸고요. 경찰들이 개표장 입구를 막으며 서로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시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당한 곳인데요. 이에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도 모든 표를 빠짐없이 개표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성조기가 불타고 망치로 현금 지급기를 부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1명이 체포됐습니다. 과격 시위를 막기 위해 미네소타주 경찰은 아예 고속도로 곳곳을 차단했습니다. 이곳 백악관 인근 거리에서도 극우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백악관 인근 거리에서 칼에 찔려 크게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 출신으로 가장 많은 나이에 첫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77세인 바이든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하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 대선 초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출신인 겁니다. 20대 후반에 변호사가 됐고 30살에 델라웨어주에서 역사상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원의원으로 지낸 시간만 36년,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8년간 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President Obama was a great president. And one of the great honors I had was not only serving with him, but becoming a good personal friend. Our families became close. We choose hope over fear. 이처럼 정치 경력은 화려하지만 대선 출마의 꿈은 두 차례나 좌절됐습니다. 1988년과 2008년에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완하는 따뜻한 이미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습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연설에 나서며 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흑인과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고 장애인과 이민자, 성소수자들을 포용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가족사도 있습니다. 1972년 상원의원 당선 직후 아내와 13개월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2015년엔 남아있던 장남이 뇌종양으로 숨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애틋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2016년 대선 출마를 포기했을 정도로 상심이 컸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강인한 이미지의 50대 카멀라 해리스를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건 자신의 유약한 이미지를 보완하려 한 시도로 해석됐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미국 상원은 당초 민주당이 휩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예측이 주식시장에도 반영됐습니다. 증세나 규제 등 경제 관련 정책이 급격하게 바뀔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움직이면서 미국의 주요 지수는 어제에 이어 오늘 또 크게 올랐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선거가 끝나지 않았지만 월가는 벌써 축하 분위기다. CNN의 평가대로 뉴욕 주요 증시는 연일 오름세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 대비 각각 1.95%, 나스닥 지수는 2.59% 올라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들어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e are seeing a fourth straight day of gains, a lot of that being in the tech sector and also in the healthcare sector, all of that related to not seeing a blue wave come through on the election. 증세나 규제에 적극적인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가 닥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 양당이 상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급격한 정책 변화가 없을 거란 겁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과 고용이 여전히 무척 낮은 수준이라며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5번째 동결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로 미국 대선의 흐름이 기울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분명한 것은 결국 미국을 우선에 두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처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무역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미국 우선주의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코스피는 2% 넘게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소송전이 변수로 남긴 했지만 바이든이 유력한 것으로 판세가 나오자 투자자들은 미 대선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대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유지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바이든이 될 경우 트럼프식의 직접 압박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 취임 직후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한미 FTA 개정과 외환 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런 1대1 압박보다는 미국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에 동참하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해 중국의 불균형 무역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관세로 직접 해소하려고 했다면 바이든은 동맹국의 힘을 바탕으로 국제 통상 질서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연대,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로선 미중 무역 협상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때보다는 미중 마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이 늘어 경제 성장률도 0.1에서 0.4%포인트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코로나 관련 거리 두기 단계가 이제 5단계로 더 나눠졌고요. 이제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간 지역도 있는데요.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한 천안과 아산시입니다. 천안의 콜센터에서는 관련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건물 출입문에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할 충남 천안시 콜센터 입주 건물입니다. 지난 4일 콜센터 40대 여직원이 확진됐습니다. 같은 사무실 직원 75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어제까지 30명이 감염됐습니다. 최초 감염자 40대 여성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장실 같은데 어떤 이제 손 세정제라든가 뭐 이런 걸 비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고. 방역당국은 콜센터 직원들의 가족과 건물 내 다른 업체 종사자 등 166명에 대해서 전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천안시에서는 콜센터 직원 외에도 8명이 확진됐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지난달 25일 부산에 친척 결혼식에 다녀온 뒤 확진된 가족 중 1명과 접촉한 4명 등 모두 5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이후 천안과 아산시에서 모두 117명이 확진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규모 집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안과 아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전국에서 거리두기를 올린 곳은 충남이 유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천안과 아산시에서는 클럽 등 중점 관리시설 이용 인원과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 등이 제한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식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얘기를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특활비는 대검에서 일괄 받아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요.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답입니다. 대검이 보고하지 않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는 듯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르겠지요. 이제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지검에도 특활비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자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죠. 아니 그 확인도 안 된 걸 안 내려간다고.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대검뿐 아니라 법사위 소관 모든 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급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 공격 아니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되받았습니다. 장관이 인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감찰권 이 세 가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JTBC 조보경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걸 증세로 모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것을 바로 증세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 공정한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그 연봉 30억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을 10억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2,500만 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택의 유형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시세 반영 비율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에 90%까지 간다 뭐 이런 그런 계획에서 약간은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 예결위원회에선 상속세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볼 때는 특별하게 상속세를 지금 별도로 다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세율과 관련돼서는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감안해 상속세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바이든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비난하고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 법적 소송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브라질 대통령이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었는데 선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도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SNS에 메시지를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이르 보스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자주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미국 대선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승리가 유력한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수나루 대통령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수나루는 측근들에게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굳어지더라도 내년 1월까지 양국 관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보스나루의 셋째 아들이자 브라질 하원 외교국방위원장인 에두아르드 의원은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담은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도 하루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제 6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프랑스 정부가 고심 끝에 이동 제한령까지 꺼내 들면서 2차 봉쇄령을 내놨지만 코로나19를 좀처럼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8,046명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중환자실 병상의 85%가 채워졌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의대생 8,000명을 병원에 동원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기에 파리 등 수도권에선 이동 제한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식 배달과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혁신안들 가운데 하나인 재보궐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번에 후보 공천을 하더라도 당헌 개정 취지는 최대한 살려서 이 같은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00% 시민 경선으로 하려던 기존 안을 배제하고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시민평가단의 평가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반영 비율은 다음 주에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주 스위스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문체부 체육국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을 당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으로 기용됐습니다. 외교부는 노 대사가 독일어권에서 근무했고 유학도 해서 현재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들이 매매에 나서면서 집값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의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0.17% 상승했는데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라인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제재 수위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3차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제주항공에 대해서 정부가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서는데요. 자금 규모를 1,900억 원으로 잡고 국책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 기관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던 서울 일선경찰서의 간부가 해임됐습니다. 징계에 반발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 명품을 거래한다고 속여 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일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서 명품을 팔 것처럼 속여 송금을 유도했는데 전국적으로 1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달 일본에서 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전국 국립공원의 실내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내일부터 늘어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50%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탐방 안내소 등도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새로운 엠블럼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인데 K 문양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8년 만에 교체가 된 건데 내년 시즌부터 씁니다. 서울 세계무용축제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전통춤부터 현대무용까지 국내와 해외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 선고 뒤에 보석이 허가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음식점 같은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위반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한국GM노조가 임금 협상 등을 둘러싼 사측과의 갈등으로 또다시 부분 파업을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 화, 사흘 동안 진행을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로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북, 대구에서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요일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0도, 춘천 7도, 광주 11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크게는 11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제주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시 계양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운 분기점 부근에서 참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다가 앞서가던 SUV와 부딪혔고 이후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한 또 다른 차가 앞선 차량들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3,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11개 돼지 농장 가운데 2동이 불에 탔고 어미돼지 60마리와 새끼돼지 3,1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소방당국은 5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대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어제 경주 한수원 본사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확보에 시간이 부족했다며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표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승패가 결정된 가운데 남은 경합 지역의 개표 결과도 머지않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매직 넘버 270명 확보에 근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더기 소송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거의 종착점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원곤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시작되기 직전에 두 차례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그때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사실상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개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표 차이로 앞서갈 때 그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떨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일날 오후에 오전에는 사실 계속 그때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4개 주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주는 가장 개표가 빨리 이뤄지는 주고 그 4개 주 중에 하나라도 바이든 후보가 갖고 오면 이것은 쉬운 선거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차를 많이 벌렸고요. 네. 말씀드린 4개 주에서 다 승리하는 모습이 되니까 오후부터 이제 러스트벨트가 개표가 되고 그러면서 러스트벨트에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왔고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10%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우편 투표가 나중에 개봉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6시 40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후 6시 40분에 위스콘신에서 뒤집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미시간에서 자정쯤에 또 뒤집히기 시작하고 결국 그래서 우편 투표의 영향이 컸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러스트벨트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 예측도 맞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범철 센터장님,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표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대부분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 표차가 급격히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10만 표 내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남아있는 표를 계산하면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바다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접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표는 있지만 표차가 다시 벌어지는 방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조지아도 유사하고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후보는 하루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언론에 얼굴을 비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미국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자. 이렇게 마치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메시지도 내고 있는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만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공식 언론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만 봐도 지금 선거 판세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가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경합 지역의 한 곳인데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게임은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가 지금까지 개표가 89%고요. 약 10만 표 차이인데
이 지역도 나머지 표가 이게 지금 지역이냐 우편 투표인데 특히 지역이 중요해서 필라델피아가 도심지 아닙니까? 네. 그 도심지 지역에 아직 개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도심지에서의 몰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요. 펜실바니아도 그렇고 지금 방금 우리 신범철 박사 얘기해 준 것처럼 조지아가 현재로서는 99% 개봉을 하긴 하는데 표차가 3,000표밖에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나머지 애틀란타 지역이 지금 도심 지역이고 민주당 지지가 많은데 남아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펜실바니아와 조지아를 빼더라도 위스콘신, 미시간을 사실상 바이든이 이겼기 때문에 270명을 도달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펜실바니아와 조지아까지 갖고 온다면 각자 20, 16이니까 36 선거인단을 더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확실한 바이든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네. 현재로서는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지만 펜실베이니아가 조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개표 작업에서는 뭐 당연히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표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센터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향이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 당일 투표가 개봉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14%까지 앞서간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속되면서 우편 투표가 도착하고 또 카운티별로 다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도시 필라델피아 쪽이 개봉되면서 따라잡고 있고 거의 이제 따라잡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다. 네. 그 점을 고려할 때 펜실베니아도 바이든 후보가 이기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가 흑인들의 지지를 뭐 전폭적으로 받은 것이 이렇게 앞서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초반에서는 열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러다가 흑인들의 지지가 몰리면서 살아났고 대선 본선에도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흑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원래 지지를 하고 있고 네. 2016년 같은 경우에도 흑인 지지층이 상당히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는 클린턴 후보가 워낙 호감도가 낮아서 예상보다 한 10% 가까이 흑인들이 투표를 하질 않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 통계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 부분 흑인들이 지금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경합주의 흑인 비율들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투표를 했을 것이고 지금 나온 통계 중에 하나는 지금 이른바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는 고졸 이하의 백인들이 뭐 전적으로 트럼프를 2016년 선거에서는 지지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10% 가까이가 이탈을 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거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구도였고 트럼프를 얼마나 이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하느냐였는데 지금 공화당 트럼프 지지층의 분열의 모습이 좀 나타났고 반대쪽에 반 트럼프 지지층은 좀 더 결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흑인들의 결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말이죠, 센터장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잖아요.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 이 같은 마지막 말들을 남기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건 이후에 흑인들의 시위가 격화됐었고요. 흑인들이 결집하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인종차별 사건들이 잇따랐잖아요.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부각됐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운동이 미국 내에 확산되면서 특히 흑인들이 상당히 결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원권 교수께서 잘 지적했는데 힐러리 클린턴과 과거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흑인 투표인단이 얼마나 선거에 참여하느냐에 있었는데 네.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전개되면서 흑인들이 상당히 결집한 것으로 보이고 흑인들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것이 이번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데 중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전세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예고했던 대로 무더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뭐 사실상 이번 대선을 승복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불복 소송 또 그다음에 개표 중단 요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워낙 근접했기 때문에 특히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이제 재검표를 요구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해왔던 우편 투표가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편 투표에 지금 들어간 주들, 경합주 아직 결정 안 난 주에 개표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재검표 같은 경우 위스콘신의 주법에 따르면 1% 미만이면 지금 재검표가 되고 있는데 양 후보의 표차가 지금 1%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재검표를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개표 중단하라는 것은 그것은 쉽진 않죠. 일단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연방 대법원으로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네. 아니라 미국의 사법 체계도 주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 지방법원을 갔다가 주 대법원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이것을 받아줄지 말을지도 지금 별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것은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실제로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들은 잇따라 기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뭐 미국의 그 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각 주별로 결정을 하게 두지 구태여 연방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에서 명확한 주법에 규정이 된 것은 연방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센터장님, 트럼프 대통령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1심에서 기각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상급심으로 가져가고 또 공화당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건데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나름대로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애리조나나 네바다를 한 곳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조지아를 지키고 펜실베니아에서 문제가 결정됐을 때 펜실베니아 문제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애리조나나 네바다에서 다 지게 되고 또 펜실베니아도 조기에 역전이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은 법적 실익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 대법원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긴 어렵다. 접전이 필요한데 지금은 오히려 접전에서 다시 바이든 후보 쪽으로 더 기우는 바이든 후보의 일방적 승리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조지아, 펜실베니아까지 이기면은 300표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도 뭐 사전 투표라든지 우편 투표와 관련된 소송 수백 건을 이미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이미 나온 상태고요. 예, 박원공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법원의 입장은 각 주에 맡겨라는 거고요. 지금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죠. 1심은 벌써 기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소송전으로 가져감으로 해서 현재 유리한 주를 지키고 또 현재 불리한 주는 소송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개표가 되게 함으로써 자기가 역전하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리조나 같은데 그런 접근이 통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박 교수님, 미국 대선에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르면 일단 12월 8일까지는 선거인단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은 확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죠. 12월 14일 날 말씀하신 확정을 하고 12월 14일 날 각 주도에 모여서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투표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게 선거인단 선거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갈 가능성도 현재로는 배제할 수는 없는데 아까 신 박사 얘기한 것처럼 그러려면 개표가 중단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개표 중단을 지금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있고요. 거기가 이제 첫 고비고 만약에 그때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양측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미 의회가 1월 3일 날 개원합니다. 그리고 6일 날 전체 선거인단의 그 투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문제가 돼서 270명을 각각 후보를 결정을 못한다면은 미 하원에서 상원에서는 부통령,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선거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데 글쎄 현재로서는 지금 그 가능성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펜실베니아 지금 굉장히 접전이 돼야지 되는 상황인데 만약 아까 신 박사 말한 것처럼 조지아를 이겨버린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 270석이 넘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끌고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죠. 네, 센터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 소송전에 나서면서도 또 트위터에는 이런 글들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이로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보여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속내는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은 미국의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크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이슈 하나하나를 소송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역으로 선거 부정을 더욱 강조한 트위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소송전을 접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박원근 교수 이야기한 것처럼 조지아를 진다거나 펜실베니아가 진다거나 아니면 애리조나나 네바다를 모두 진 이후에 그때야 가서 이제 소송 문제도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전개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잠시 후 8시 30분쯤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이제 뭐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 어떤 얘기들을 할지 또 궁금해집니다.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가능성은 뭐 네. 커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을 안 하고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선거에 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승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소송전도 뭐 본인이 더군다나 거기에 서로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어렵다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게 어쨌든 미국 헌법에 따르면 1월 20일 전에는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바이든 사실상 당선자가 된 이후에 그 부분 바이든 측과의 일종의 타협을 하지 않을까. 네. 자기의 임기 후를 좀 보장을 해라.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의 위법 사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재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자신의 어떤 그런 그것들을 좀 보장을 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 바이든 후보 측과의 어떤 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 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덮고 가는 방법으로 미국의 전통에는 좀 그런 전례가 전에도 좀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 또 특히 바이든 후보는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습니다만 미국의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된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서 지금 대통령을 임기를 시작한다면 제1 해야 될 일은 지금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 지지층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를 공격하면은 그것은 더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범철 센터장께서도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어느 정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과거 닉슨 케이스가 그랬잖아요. 네.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자기가 물러남으로 해서 그 임기 후에 모든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뭐 잠시 후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벌써부터 그런 거래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아직은 자기가 이기는 주도 있으니까 네. 아마 이번에 백악관 성명은 자기가 이기는 선거다. 그리고 선거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과 관련해서 법적 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해 나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하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몇 군데 주요 주에서 패배가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있어서 그런 소송을 기각할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함께 내자.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아마 거래는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분열은 어느 정도 확산되지 않고 조정이 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안정적인 취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다만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입에 꺼내거나 추진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고 이번 잠시 후에 있을 백악관 성명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겼다. 이 선거 자체는 사기다.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럴까요?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안전 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 내년 1월 20일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잖아요. 뭐 그 전에는 뭐 확실히 그럼 내가 승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승복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사실 없는 거죠. 이건 미국의 전통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1800년대부터 계속 이어왔던 전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개표가 다 끝나기 전에도 이제 패자가 확실하게 지는 모습이 보이면 자기가 이 선거에서 졌다라는 것을 승복하는 거고 네. 또 승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자기가 선거에서 졌다라고 승복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하. 계속 이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바이든 캠프와 타협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선거에 대해서 지금 4년 동안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와 성향을 봐서 끝까지 공개적으로 승복을 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궁금점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소송전들 있잖아요. 이 소송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46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소송들은 취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센터장님? 사실은 뭐 그 선거 소송의 특징상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고 아마 뭐 주법원이나 대법원도 조기에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 임기에 지장을 주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송 자체가 지연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1월 2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선거 소송은 미국도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2000년에 알고와 조지 부시의 그 소송에 있어서도 사실 12월 달에 결정을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송으로 인해서 대통령 취임이 지연되거나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잘 정착된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죠. 물론 최근에 양극화가 되면서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법부, 특히 연방 법원의 입장은 정치 영역을 이 법으로 갖고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을 꼭 소송을 갖고 와야 되냐. 그럼 정치적인 전체 과정에서 영향을 줄 만한 판결들은 그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것이 그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2000년에 있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알고 후보 사이에서의 그런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이었죠. 그때도 12월 14일 날 말한 선거인단의 그 최종적인 투표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재검표를 중단하라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 전통을 본다면 1월 20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모든 소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인종차별과 관련된 논란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는 앞서 흑인 지지자들의 결집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나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센터장님? 저는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뭐 이번에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경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코로나는 세 번째 이슈가 됐고 뭐 인종 문제도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코로나19 문제는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로 돌아가 보면은요,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성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선거에 있어서 캠페인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왔던 경제적 성과가 다 날아가 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기가 강한 경제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아주 근소한 차의 선거 결과를 고려할 때 코로나19만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뭐 이것도 운명이면 운명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가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CNN에서 지금 여론조사, 대선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서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번 투표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백인 경찰 진압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인종 문제가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가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 그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트럼프가 계속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동력이 됐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 후보가 예상대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한반도에 대한 정책, 우리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뭐 이게 또 사실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전략적 인내,
이와 관련된 대북 정책 오바마 정부에서 했었고 그 당시에 부통령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조 바이든 후보. 뭐 그런 비슷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들을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인내 부분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8년을 놓고 보면은요. 앞부분에 주로 이렇게 전개가 됐던 거죠. 네. 막판에는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ICBM 실험도 했기 때문에 미국도 적극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접근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북한이 핵 능력을 먼저 줄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한반도 비핵지대와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텀업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실무진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있을 때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과 다 접근법이 다른 거죠. 김정은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국 정상과 일찍 만나서 제재 부분도 풀고 내년 1월에 있는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계획을 발표하고 하면서 내년에 바로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실무자부터 먼저 만나는 바텀업 어프로치를 하면은 내년 상반기는 사실은 새로운 인사들의 청문회 기간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러야 여름이 돼서야 북한과 접촉을 하는데 실무 수준부터 접촉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정상회담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년 동안에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것을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지 못하게 되면 도발을 함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3월에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북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한반도의 긴장도 조성될 수 있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적 인내를 예상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부의 예방 외교가 필요한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바이든 캠프에 있는 인사들은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상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방치였고 실패한 정책이다. 그 기간 동안 2012년에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 바이든 부통령 때였죠. 북미 간의 229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이전까지 신 박사 말처럼 전략적 인내를 하는 기간 동안 결국 북한이 핵에 대한 능력을 고도화했고 핵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표현을 지금 바이든 캠프에 있는 안보 전문가들은 거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이랑 그때랑 상황이 매우 다르죠. 그때는 여전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사실상 핵을 완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을 하는 그 팀들을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주류는 기존에 했던 바텀업 어프로치 실무회담을 중시하고 북한을 제재를 해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를 끌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주류가 있지만 안 그런 쪽도 분명히 있거든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다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줄여가야 된다. 그건 일단 동결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저도 신 박사랑 지금 동의하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앞으로의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같은 대북 정책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지금 바이든 후보와의 입장차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한국과 미국이 먼저 협의를 해서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서로의 목적과 방법을 같이 일치시키는 작업부터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혹시라도 도발하지 못하도록 같이 공동 대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북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서 취임을 할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사실 뭐 연결고리라든지 대화 채널 자체가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달리 굉장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보다 중재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런 폭이 넓어진다 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예, 미국의 모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경청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정부가 더 한국의 의견을 잘 반영했던 과거 전통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는 사실은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한다면은 그 경우에서 한미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때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입장만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서 약간의 절충안을 마련해서 한미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면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용이하고 그 부분을 또 북한을 잘 설득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남북미 회담 자체가 보다 조기에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백악관 브리핑룸의 모습을 현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CNN 영상인데요. 8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미 예고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성명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 계속해서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북 정책, 북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며칠에 걸쳐서 사실 북미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무역 문제라든지 또 정치 문제, 외교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걸려 있잖아요. 또 제일 우려되거나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바이든 후보의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 기조는 다자주의의 복원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4년 가까이 트럼프 행정부가 해왔던 대외 정책은 일방주의고 미국 우선주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국가, 특히 동맹국 같은 경우에는 관계 설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무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적자를 줄여라라고 관세 카드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은 영어로 Buy America거든요. Buy라는 것은 사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reassure이라든지 하는 미국을 다시 한번 제조업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물론 산업의 형태는 다르지만 미국의 그런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큰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다자주의의 기본 규칙과 규범을 지키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함부로 관세를 쓰거나 그것을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협력의 여지가 있고 특히 그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충분히 예측의 가능성도 있고 이미 일부 주식시장에서는 그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물론 한국에게는 적잖은 도전이 되긴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활동한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범철 센터장님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예,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박원근 교수가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미 양자 무역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인수위 홈페이지도 만들었다고 하고 그 홈페이지에 띄워올린 것은 파리 기후 협약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환경을 강조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미 수출에 있어서 환경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야 될 겁니다. 미국의 새로운 환경 시장이 열릴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다 발빠른 조치를 통해서 수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거고요. 역으로 환경세와 같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린다거나 하는 새로운 규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산업 구조를 우리도 친환경 쪽으로 전개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지 미국에서 다가올 새로운 도전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정책을 전환했을 때도 우리가 쉽게 적응하면서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도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77일 안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을 하겠다. 그것은 1월 20일 날 저희가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를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된 후에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이든 후보의 정책은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일종의 산업과 다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신 박사 말처럼 우리 그것이 기회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황인데 전체적인 큰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면 지금 한국 정부의 그 친환경 정책이랑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직후에 한미 FTA를 문제 삼기도 했었잖아요. 우리와의 또 무역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어떨까요? 뭐 양자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기들의 관세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우리가 철강과 자동차 관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방식은 덜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WTO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 관행을 존중할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박원권 교수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부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지금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국과 동맹국들을 압박해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그 기조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180도 돌리기에는 미국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졌다. 그 점을 고려할 때는 계속해서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을 관찰하려 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방식은 부드러워졌겠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미국의 이익을 투영하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일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는 뭐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더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선주의이긴 한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의 큰 차이는 있죠. 방식은 큰 차이가 있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기존에 사실 어떻게 보면 1945년 이후에 끌어왔던 미국이 주도했던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미국만 생각해서 갔는데 바이든 후보는 물론 뭐 자국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그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다자주의를 활용을 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뭐 기후 변화나 이런 환경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줬습니다만 트럼프 지지자들, 그 결국 몰락한 중산층 백인들인데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기다려줄 만한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면서 제조업이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쇠퇴했지 않습니까? 그걸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거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가 특히 뭐 한국같이 이런 산업화 고도화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도전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미국이라는 주도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 바꿔가느냐가 가장 관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8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에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백악관 브리핑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8분가량이 흘렀는데요. 뭐 여러 가지 또 내부적으로 뭐 성명서라든지 기자회견문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원고를 갖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늘 즉흥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말실수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것을 말실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수준이 됐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류 언론이랑 그렇게 많이 좀 일종의 다툼을 하고 가짜 뉴스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역대 미국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기자회견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언론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나와서 그간의 이 지금 대선 기간에 자기가 느꼈던 소외를 아마 거의 거리낌 없이 얘기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아하. 이미 뭐 8시 반이라고 발표를 했다면은 그것은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됐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언론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 8분가량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의 흔적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전망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갈등을 뭐 계속해서 심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동북아 집단 안보 체제 쿼드도 구성을 했습니다. 일본과 호주, 인도를 끌어들여서 4개 국가가 쿼드, 동북아 집단 안보 체제를 구성해서 중국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동북아 집단 안보 체제, 쿼드의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약해질까요? 큰 차원에서 이것은 결국 반중 전선이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건데 바이든 후보도 그 정책을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크고요. 미국 대중들도 지금 역대 최고로 중국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에서 보면 70% 이상의 미국인들이 중국을 비호감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계에서도 미국 학계에서도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이든 후보가 되더라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좀 강화된다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방금 말씀하신 쿼드 또 한국을 집어넣겠다 하는 쿼드 플러스는 다자적인 접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태까지 일방주의를 표명을 해왔고 일방주의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만 다자주의를 하겠다 하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사실상 거기에 참여를 할 만한 명분이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가 좀 보류한 상태가 돼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되면 늘 지금 바이든 후보의 제1성이 다자주의의 복원이고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의 대외 정책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정상회의를 하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자주의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포함해서요. 그 국가와 같이 연합을 해서 비자유주의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렇게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의 동맹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다자주의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을 해왔던 쿼드를 통한 반중국 전선 확대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이 쿼드의 기능은 조금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쿼드 자체를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몰고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쿼드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아젠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를 이어받기보다는 자기들 과거에 추진해왔던 TPP라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조약 이것을 갖다가 다시 끌고 가거나 또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또는 지역에서의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안보 협력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쿼드의 장점은 이 쿼드 자체가 과거 미국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인도까지 끌어들임으로 해서 보다 폭넓은 중국 압박이 가능한 그런 제도적 실익이 있어요. 그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쿼드를 살려놓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쿼드라는 이름으로 대외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동아시아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과거 전통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안보 협력 그러한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하고 이스트에이시아 서밋이라고 EAS라고 그래서 동아시아 다자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이쪽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EAS라는 다자 기구에 계속해서 참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다자적 기구는 기존 기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쿼드 자체에 바이든 행정부가 큰 신경을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8시 30분에 예정돼 있다가 지금 13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경합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와의 표 차이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궁금해지고 저희가 그 기자회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원곤 교수님께서는 지금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으셔서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별 수 없이 저희가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원곤 교수께서는 먼저 가시고요. 우리 신 센터장님과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그냥 차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네, 자, 센터장님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어차피 쿼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으니까요. 미국과 중국의 G2 패권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G2의 패권 경쟁이 계속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잖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난처한 입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미국은 지금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국의 도전을 지금 견제하지 못하면은 결국 세력전이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중국에게 양보하거나 또는 뺏기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그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공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노력은 지속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방식이 바뀌는 거죠.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 그리고 양자주의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물건을 구매하는 관세 부분, 그 관세를 올림으로 해서 중국을 어렵게 만들었죠.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은 잘못됐기 때문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틀 안에서 규범에 따라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그것은 뭐냐? 무역과 관련해서는 WTO라는 그 세계 무역기구, 그것도 역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기능을 복원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요, WTO를 무력화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기구를 무력화해서 미국이 오히려 WTO 내에서도 고립되는 현상을 빚었거든요. 그런 접근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WTO를 다시 부활한다.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UN을 다시 기능을 강화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그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Good evening. I'd like to provide the American people with an update on our effort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our very important 2020 election.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If you count the votes that came in late, we're looking at them very strongly, but a lot of votes came in late. I've already decisively won many critical states, including massive victories in Florida, Iowa, Indiana, Ohio. To name just a few, we won these and many other victories despite historic election interference from big media, big money, and big tech. As everybody saw, we won by historic numbers. And the pollsters got it knowingly wrong. They got it knowingly wrong. We had polls that were so ridiculous, and everybody knew it at the time. There was no blue wave that they predicted. They thought there was going to be a big blue wave. That was false. It was done for suppression reasons. But instead, there was a big red wave. And it's been properly acknowledged, actually, by the media. They were, I think, very impressed. But that was after the fact. That doesn't do us any good. We kept the Senate despite having twice as many seats to defend as Democrats. And in a really much more competitive states, we did a fantastic job with the Senate. I think we're very proud of what's happened there. We had many more seats to defend. They spent almost $200 million on Senate races in South Carolina and Kentucky alone, 2 races, an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verall against us. At the national level, our opponents' major donors were Wall Street bankers and special interests. Our major donors were police officers, farmers, everyday citizens. Yet for the first time ever, we lost 0 races in the House. I was talking to Kevin McCarthy today. He 트럼프 said he couldn't 대통령이 believe it. 15분 정도 더 지나서 지금 기자회견을 시작했고요. 네, 불법 투표가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말씀 들어보도록 More 하겠습니다. Republican women were elected to Congress than ever before. That's a great achievement. I won the largest share of non-white voters of any Republican in 60 years, including historic numbers of Latino, African American, Asian American, and Native American voters, the largest ever in our history. We grew our party by 4 million voters, the greatest turnout in Republican Party history. Democrats are the party of the big donors, the big media, the big tech, it seems, and Republicans have become the party of the American worker, and that's what's happened. And we're also, I believe, the party of inclusion. As everyone now recognizes, media polling was election interference in the truest sense of that word by powerful special interests. These really phony polls, I have to call them phony polls, fake polls, were designed to keep our voters
at home create the illusion of momentum for Mr. Biden and diminish Republicans' ability to raise funds. They were what's called suppression polls. Everyone knows that now. And it's never been used to the extent that it's been used on this last election. To highlight just a few examples, the day before election, Quinnipiac, which was wrong on every occasion that I know of, had Joe Biden up by 5 points in Florida, and they were off by 8.4 points, and I won Florida easily. So they had me losing Florida by a lot, and I ended up winning Florida by a lot. Other than that, they were very accurate. They had him up 4 points in Ohio, and they were up by 12.2 points. And I also won Ohio, great state of Ohio, very easily. The Washington Post said Biden up 17 points in Wisconsin, and it was basically even. They were off by about 17 points. And they knew that. They're not stupid people. They knew that. Suppression. There are now only a few states yet to be decided in the presidential race. The voting apparatus of those states are run in all cases by Democrats. We were winning in all the key locations by a lot, actually. And then our numbers started miraculously getting whittled away in secret. And they wouldn't allow legally permissible observers. We went to court in a couple of instances, and we were able to get the observers put in. And when the observers got there, they wanted them 60, 70 feet away, 80 feet, 100 feet away, or outside the building to observe people inside the building. And we won a case, a big case, and we have others happening. There are lots of litigation, even beyond our litigation. There's tremendous amount of litigation generally because of how unfair this process was. And I predicted that. I've been talking about mail-in voting for a long time. It's really destroyed our system. It's a corrupt system, and it makes people corrupt even if they aren't by nature. But they become corrupt. It's too easy. They want to find out how many votes they need, and then they seem to be able to find them. They wait, and then they find them. And you see that on election night. We were ahead in vote in North Carolina by a lot, tremendous number of votes. And we're still ahead by a lot, but not as many, because they're finding ballots all of a sudden. Oh, we have some mail-in ballots. It's amazing how those mail-in ballots are so one-sided, too. I know that it's supposed to be to the advantage of the Democrats, but in all cases, they're so one-sided. We were up by nearly 700,000 votes in Pennsylvania. I won Pennsylvania by a lot, and that gets whittled down to, I think they said now we're up by 90,000 votes, and they'll keep coming and coming and coming. They find them all over, and they don't want us to have any observers, although we won a court case. The judge said you have to have observers. Likewise in Georgia, and they're appealing. Actually, they're appealing. We won a case that we want people to watch, and we want observers, and they're actually appealing, which is sort of interesting. I wonder why they'd appeal, that all we want to do is have people watch as they do the vote tabulations. Likewise in Georgia, I won by a lot, with a lead of over getting close to 300,000 votes on election night in Georgia. And by the way, got whittled down, and now it's getting to be to a point where I'll go from winning by a lot to perhaps being even down a little bit. In Georgia, a pipe burst in a faraway location, totally unrelated to the location of what was happening, and they stopped counting for 4 hours, and a lot of things happened. The election apparatus in Georgia is run by Democrats. We also had margins of 300,000 in Michigan. We're way up in Michigan, won the state. And in Wisconsin, we did likewise fantastically well. And that got whittled down. In every case, they got whittled down. Today, we're on track to win Arizona. We only need to carry, I guess, 55% of the remaining vote, 55% margins. And that's a margin that we've significantly exceeded. So we'll see what happens with that. But we're on track to do okay in Arizona.
Our goal is to defend the integrity of the election. We'll not allow the corruption to steal such an important election, or any election for that matter. And we can't allow anybody to silence our voters and manufacture results. I've been doing a lot of public things for a long time. I've never had anything that's been as inspirational, by people calling, talking, sending things to us. I've never seen such love and such affection and such spirit as I've seen for this. People know what's happening, and they see what's happening, and it's before their eyes. And there are many instances which will be reported very shortly. There's tremendous litigation going on, and this is a case where they're trying to steal an election. They're trying to rig an election, and we can't let that happen. Detroit and Philadelphia, known as two of the most corrupt political places anywhere in our country, easily cannot be responsible for engineering the outcome of a presidential race, a very important presidential race. In Pennsylvania, Democrats have gone to the state Supreme Court to try and ban our election observers, and very strongly. Now, we won the case, but they're going forward. They don't want anybody in there. They don't want anybody watching them as they count the ballots. And I can't imagine why. There's absolutely no legitimate reason why they would not want to have people watching this process, because if it's straight, they should be proud of it. Instead, they're trying, obviously, to commit fraud.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In Philadelphia, observers have been kept far away, very far away, so far that people are using binoculars to try and see, and there's been tremendous problems caused. They put paper on all of the windows so you can't see in, and the people that are banned are very unhappy and become somewhat violent. The 11th Circuit ruled that in Georgia, the votes have been in by Election Day, that they should be in by Election Day, and they weren't. Votes are coming in after Election Day. And they had a ruling already that you have to have the votes in by Election Day. To the best of my knowledge, votes should be in by Election Day. And they didn't do that. Democrat officials never believed they could win this election, honestly. I really believe that. That's why they did the mail-in ballots, where there's tremendous corruption and fraud going on. That's why they mailed out tens of millions of unsolicited ballots without any verification measures whatsoever. And I've told everybody that these things would happen, because I've seen it happen. I watched a lot of different elections before they decided to go with this big, massive election with tens of millions of ballots going out to everybody, in many cases totally unsolicited. This was unprecedented in American history. This was by design, despite years of claiming to care about the election security. They refused to include any requirement to verify signatures, identities, or even determine whether they're eligible or ineligible to vote. People are walking in there. They have no idea. They're just taking numbers. They're writing down things, the workers, and doing a lot of bad things. And we have a lot of information coming and litigation that you'll see that will shake even you people up. And you've seen it all. The officials overseeing the counting in Pennsylvania and other key states are all part of a corrupt Democrat machine that you've written about, and for a long time you've been writing about the corrupt Democrat machine. I went to school there, and I know a lot about it. It hasn't changed. It's a long time ago, and hasn't changed. It's gotten worse. In Pennsylvania, partisan Democrats have allowed ballots in the state to be received 3 days after the election, and we think much more than that. And they're counting those without even postmarks or any identification whatsoever. So you don't have postmarks, you don't have identification.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turbing irregularities across the nation. Our campaign has been denied access to observe any counting in Detroit. Detroit is another place, and I wouldn't say it has the best reputation for election integrity. Poll workers in Michigan were duplicating ballots, but when our observers attempted to challenge the activity, those poll workers jumped in front of the volunteers to block their view so that they couldn't see what they were doing. And it became
a little bit dangerous. One major hub for counting ballots in Detroit covered up the windows again with large pieces of cardboard. And so they wanted to protect and block the counting area. They didn't want anybody seeing the counting, even though these were observers who were legal observers that were supposed to be there. In Detroit, there were hours of unexplained delay in delivering many of the votes for counting. The final batch did not arrive until 4 in the morning. And even though the polls closed at 8 o'clock, so they brought it in, and the batches came in, and nobody knew where they came from. We've also been denied access to observe in critical places in Georgia. In multiple swing states, counting was halted for hours and hours on election night, with results withheld from major Democrat-run locations only to appear later, and they suddenly appeared, and they all had the name Biden on them, or just about all, I think almost all. They all had the name Biden on them, which is a little strange. I challenge Joe and every Democrat to clarify that they only want legal votes, because they talk about votes, and I think they should use the word legal votes. We want every legal vote counted, and I want every legal vote counted. We want openness and transparency, no secret count rooms, no mystery ballots, no illegal votes being cast after Election Day. You have Election Day, and the laws are very strong on that. You have an Election Day, and they don't want votes cast after Election 트럼프 Day.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투표만 계산한다면 내가 쉽게 이길 것이다. 이런 말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뭐 지금 현재 개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예측해드린 대로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회로서 이번 성명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접근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의 투표를 합법적인 투표와 불법적인 투표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법적인 투표는 선거 당일 도착하지 않은 투표는 불법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 미디어, 그러니까 대형 뉴스 미디어겠죠. 미국으로 따지면 CNN이나 NBC나 뭐 그러한 대형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했고 그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인티그리티, 정당성을 해친 잘못된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불법 선거 양상도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개표 과정에서 자신들 측의 옵저버들, 그러니까 참관인이겠죠. 참관인이 그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가깝게는 뭐 60피트니까 뭐 한 20m에서 100피트, 그러니까 30m 뒤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는 제대로 참관하지 못했다 하면서 특히 펜실베니아주를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로서 사실 미시간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이 디트로이트고 펜실베니아에서 밀리고 있는 주요 원인이 필라델피아인데 그 두 지역을 꼭 집어가지고 지금 선거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개한 뒤에 답변, 질문도 받지 않고 되돌아섰는데요. 이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 자체가 잘못됐다. 자기가 승리한 선거인데 불법적인 투표, 그러니까 선거 당일 도착하지 않은 투표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법률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의 현재 상황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법적인 소송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개월 동안 우편 투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지만 뭐 이게 지금 제대로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모든 상황을 명확히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지금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 계속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거군요. 예, 오늘 입장은 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 선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소송을 전개해서라도 끝까지 자기의 승리를 찾아오겠다. 이런 입장을 전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개표 과정을 시민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아두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네, 결국에는 뭐 우편 투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가 이겼고 그 점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플로리다나 오하이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크게 이겼다, 여론조사와 달리. 그런데 이제 문제된 지역에서는 자기가 크게 이겼는데 막판에 우편 투표가 도착하면서 밀리게 된 상황을 뭐 우편 투표라는 것보다는 개념을 완전히 규정을 한 거예요. 리걸 보트, 합법적 투표와 일리걸 보트, 불법적 투표를 분리하면서 늦게 도착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송전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에 가져가서 당일날 도착하지 않은 것은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에 넣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미 위스콘신에서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당일날 도착한 투표와 그 이후에 도착한 투표를 함께 섞지 마라. 이런 요구를 미시간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앞으로 소송전을 통해서 선거 당일 도착하지 않은 투표에 대해서는 불법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고 그렇다면 그것에 기초해서 다시금 개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극적으로 역전을 당한 펜실베니아를 찾아오고 미시간도 한번 찾아오겠다는 그러면은 자기가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선거 전략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정부패가 이번 선거 결과를 훔쳐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부정부패로 인해 진실성이 훼손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도 했습니다. 예, 네. 사실 그 부정부패, 커럽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커럽트 됐다는 것은 미디어라든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이라든가 그 뭐 이쪽에서 민주당을 지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승리의 정당성 확보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을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사실 미국 여론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일날까지 도착한 합법적인 투표와 그 이후에 도착한 불법적인 투표라는 문제를 대법원에 가지고 가서 대법원의 승리를 얻어낸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합법적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밀고 가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펜실베이니아의 개표 결과가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실제로 개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코 끝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개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가서 당일날까지 도착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선고를 받아낸다면은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거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것을 뺀다면은 지금 개표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은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선거 전망은 다시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결정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실 미국 대법원의 입장은 앞서 박원건 교수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각 주에서 각 주의 선거 규칙을 정하도록 해라.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3일까지 도착하는 것은 인정하겠다고 주 대법원이 판결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장을 고려할 때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것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주별로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주에는 당일, 그러니까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도착하는 것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주간, 미국에서는 또 법리가 인터스테이트, 각 주의 견해가 달라가지고선 발생하는 문제는 대법원이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땐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말로 소송전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소송전의 결과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미국 소송에 대해서 약간의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은 무엇이냐? 뒤늦게 뒤늦게 도착한 표를 개표에 산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봤는데 이제 접근을 바꿔서 뒤늦게 도착하는 것은 불법적인 투표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빼고 새로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과연 대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선거는 트럼프가 이기게 됩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바이든이 이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방향으로 앞으로 선거 소송의 쟁점이 옮겨갔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주별로 선거법이 달랐던 것은
뭐 사실 이번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뭐 이 문제의 선거법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그 부분 개정된 것을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이미 지금 살아있는 선거법에 대해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억지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면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의 분포를 보면 공화당 지지층이 더 6대 3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법리로 본다면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길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계속해서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